네, 우리 시장이 연휴 동안 있었던 이슈들을 하나하나씩 소화하고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이번엔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는 1월 FOMC 금리 동결 이후 시장 흐름을 짚어보겠습니다. 김동환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장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김동환입니다. 네, 부문장님. 올해 첫 FOMC에서 연준위원 만장일치로 정책금리 동결 결정을 내렸습니다. 부문장님께서는 이번 FOMC에서 어떤 부분 좀 주목해서 보셨습니까? 사실 제가 주목한다기보다는 상당히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파월과 트럼프의 두 번째 만남이었고요. 그 다음은 각국의 기준금리 디커플링 징후를 가능케 하는 캐나다 중앙금리의 금리 결정이었습니다. 파월은 앞서 2018년 2월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였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 당시도 금리 인하를 지속 요구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반대로 금리를 오히려 4차례 인상했고요. 근데 며칠 전 데자뷰 같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에서 금리 인하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저는 7년 전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그때와 달랐던 부분은 그 당시 파월과 지금의 파월은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트럼프 페이스에 휘말리면서 금리에 대한 이견을 많이 내비쳤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 참여자 입장에서 상당히 불안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반면에 이번 FOMC에서는 파월 의장이 상당히 노련해졌다고 느꼈습니다. 달랐던 점을 말씀드리면 과거 저를 비롯한 금융시장 관계자는 트위터, 지금의 X죠. 중요한 경제 지표처럼 실시간으로 접했습니다. 허나 지금은 소셜미디어가 아닌 파월의 입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시장 분위기는 상당히 차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파월이 상당히 매파적으로 평가되는 12월 FOMC보다는 비둘기적인 모습으로 전환한 모습을 저는 확인했고요. 과거 트럼프 정책이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지만 유가 인하 요구 및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둔화될 수 있다는 과거의 학습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캐나다 중앙은행은 FOMC가 동결했음에도 불구하고 6차례 연속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는데요. 저는 이 모습이 한국은행을 비롯한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중앙은행 금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습니다. 네,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도 우리 한국은행의 금리 결정에도 좀 영향을 줄 것이다. 이번 FOMC에 앞서서 트럼프의 금리 인하 압박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이 지표와 데이터에 좀 기반한 금리 인하 속도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데 이번 FOMC 그 채권 시장 반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사실 FOMC가 있었나 할 정도로 미국 채권 시장 변동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미 국채 10년 기준 8bp 내외로 움직였는데요. 성명서 내용은 인플레이션 2% 목표를 향해 진전이 있었다는 기존 문구를 삭제하고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아진 상태를 유지했다라고 발표되면서 금리는 상승하였습니다. 이후 파월 의장이 해당 성명서는 초안 변경에 불과하다.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조금 상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한 후 금리는 반락하면서 종가는 보합 수준에서 마감하였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금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갈 수 없었던 부분이 이미 CME 패드워치에서 99.5% 확률로 금리 동결이 예상됐었고 파월 의장도 트럼프 발언에 반대하거나 동조하는 부분 없이 중립적 스탠스를 견지한 부분이 채권 시장 금리 변동성을 제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채권 시장에는 큰 영향은 없었다. 최근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이 어쨌든 지금 후퇴를 하고 있고 올해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글로벌 IB들이 기존보다 좀 횟수를 축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시장은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몇 회나 인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글로벌 IB들도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기에 3월 금리 인하도 쉽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고 추가로 PCE 물가가 더 중요해졌다는 공통된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하우스도 핵심은 PCE 물가로 보고 있는데요. 파월 의장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PCE 물가 주요 변수인 자가주거비의 지속적인 둔화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과 정부 입장에서도 미국 국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이 벌써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GDP 대비 이자 비용이 약 4% 수준이거든요. 이건 1998년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에 중립적 수준의 경제지표는 연준이 동결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지지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에 저희는 최소 연내 이하 인하 가능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눈여겨보실 부분은 며칠 전 엔비디아 가격 급락과 같은 미국
주식의 급락인데요. 이 부분은 연준이 추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의 속설 중에 연준의 금리 결정은 주식 시장이 결정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주로 연준은 주식 시장의 배드 뉴스, 즉 나쁜 뉴스에 예민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채권과 주식 가격의 역의 상관관계, 즉 주식 가격 하락은 채권 가격 상승이다라는 메커니즘이 작동되는 시장이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미국 주식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채권 시장도 투자의 대안 중 하나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좀 종합해보면 앞으로 금리 변동성이 어쨌든 좀 클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투자자분들은 어떤 부분을 조금 유의하면서 투자를 해야 될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은 수없이 많습니다.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 국내의 경우 정치 및 경제 정책 불확실성, 채권의 경우 하반기 WGBI 편입 등 상당히 많습니다. 이는 해당 요인에 의한 금융시장 예상이 과거 대비 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념할 부분은 무리한 예측보다는 적절한 대응이 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캐나다 중앙은행의 결정과 같이 각국의 금융시장 디커플링에 대해서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를 들면 미국 주식이 하락하더라도 한국 주식은 덜 하락하거나 오히려 상승할 수 있는 국면이 있을 수 있고요.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혹은 동결을 하더라도 한국은 캐나다와 같이 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 있는, 즉 각국의 금융시장이 대외 요인보다는 대내 요인에 의해 변동될 수 있는 국면에 대비하는 것이 유의미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 역시도 투자 시 밤사이 해외 변동성의 민감도를 지속적으로 줄여가면서 예측보다는 대응에 집중하려 합니다. 네, 무리한 예측보다는 적절한 대응, 기민한 대응이 중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동환 우리자산운용 채권운용 부문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